오늘은 정탄 전야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탄절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의원들 참 불행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국회 소식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교와 정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 김진호 목사님입니다. 김진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 김민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가 어떤 기관인지 간략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깁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1991년도부터 시작한 민중신학의 3세대 연구자 단체인데요. 저희가 주로 관심 갖는 거는 오늘날 신학에서 진보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중심이 되고요. 네. 주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고통의 제도가 형성되고 전개되는데 종교가 특히 개신교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김민아 기자,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가 어디가 아파서 뭐 피로가 누적돼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8일 동안 단식을 한 뒤에 이제 몸이 투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1일부터 14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강이 많이 상했고 또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선거법이 올라간 이 시점에 어느 정도는 좀 출구 전략이랄까요? 좀 몸이 아픈 것을 기회로 농성을 좀 접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긴장이 풀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의 이제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김진호 목사님,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으로 보이십니까? 종교인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인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종교인의 모습도 아니고 없어져야 될 정치와 종교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민아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종교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정치 초년생이라는 비판 아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엔 그렇죠. 또 투사라는 이미지를 또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습득력은 빠르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사실 정치인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민아 기자, 그 황교안 대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요즘도 뭐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빠뜨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단식 투쟁을 할 때도 일요일에는 오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단식 투쟁장으로 들어왔던 모습이 있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때도 자신의 성장 배경 뭐 이런 걸 말하면서 당연하겠지만 교회 얘기를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신앙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배우자분은 대표와는 좀 다르게 불교 행사에도 요즘엔 굉장히 자주 참석하신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예, 정치인의 그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되게 충실히 하고 계신 걸로 듣고 굉장히 있습니다. 독특하네요. 예. 매일 새벽 기도를 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나요? 다니지는 않고 네. 그 현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는 예. 기도를 하는 그 행위는 절대 빠뜨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호 목사님. 기독교인 정치인하면 최근에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기독교 장로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는 장로가 아니라고 그래요. 네. 이분이 이제 침례교단 소속인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침례교가 어떤 교단입니까? 침례교는 미국의 경우는 가장 큰 교파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국의 침례교는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종파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장로가? 네, 장로 제도는 장로교 제도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가 워낙 강한 데다가 네.
교회 간 이동하는 신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나 이런 데서 장로였던 분이 침례교로 옮겨간 분들도 적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장로가 있는 것이 교회가 유리한데요. 네. 장로 제도는 없고 그래서 직책이 뭔지가 애매하지만 장로라고 교회에서 부르고 또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가 그 사법위원 수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을 밤에 다니면서 전도사 자격증을 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전도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일반적으로 전도사는 목사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은 분들이에요. 근데 침례교는 좀 예외적으로 침례교는 이제 그냥 신학대학 들어가면 보통 뭐 전도사라고 부르고 뭐 이러는데 네. 일반 교단은. 근데 침례교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사역자가 될 만한 사람을 전도사라고 선임하면서 신학교 교육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사인 시절부터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네. 황교안 씨가 아마 설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근데 대외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죠. 이를테면 가는 곳마다 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뭐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대외적으로 교회 그 신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데 더 많이 집중돼 있는 전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역할을 사실상 이미 하고 계신 그런 전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전도사는 목회 사역의 보조자니까 그렇죠.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인데 침례교는 좀 다릅니다. 목회자라고 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회자다. 자, 김민아 기자,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좀 논란을 빚었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주실까요? 네, 처음에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석가탄신일 행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황 네. 대표가 그 경북 영천 은혜사에 가서 공축법 요식에 참석을 했는데 합장을 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조계종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뭐 이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오히려 반박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불교 지휘부가 좌파의 세상으로 가려는 의도다 이러면서 불교계를 역으로 비판하고 약간 네. 종교 전쟁 같이 불거진 적이 있었고요. 또 틈틈이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관이랄까요? 관련된 단어들을 굉장히 정치권에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뭐 공격하는 비판의 말에 대해서 악한 세력이라고 하고 그에 반대된 국민들은 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네. 또 뭐 대통령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검은 우산을 걷어달라. 그런데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 검은 우산이라는 말을 쓰기는 사실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고 또 뭐 5월 달쯤에는 뭐 현장이 지옥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뭔가 좀 선악 이분법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한데 뭐 자유한국당도 좋고요. 다른 정당에서 이런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이분법적 발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네, 있습니까? 일단 황 대표는 스스로 적극 지지층을 좀 등에 업어서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네. 평가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유는 보수 대권주자가 가져야 될 안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뭐 최근에 예를 들면 뭐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 뭐 죽기까지 싸우겠다 이런 네. 극단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나 뭐 문희상 의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 도둑놈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 등등은 그동안의 기존 보수 대권주자가 가져야 될 품위 같은 것을 전혀 보일 수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사실 황 대표가 한국당에 입당할 때만 해도 그 과거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캐릭터랑 좀 많이 비교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그때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은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런 막말 프레임보다는 훨씬 더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살벌한 이 단어들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자기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더 많습니다. 뭘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보수 세력으로부터 평가를 낮게 받는 네.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자, 김진우 목사님, 몇 가지 이 황교안 대표가 했던 발언 중에 목사님한테 좀 해석을 구하고 싶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근데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또 우리나라 그 재헌의회 때 기도로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이런 황 대표의 발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뭐 지금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그 해방 전국 당시의 남한 사회의 이념 성향이 거의 85% 이상이 좌편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우편향, 특히 극우 편향으로 바꾼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기독교인 건 뭐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한반도 이제 48년 체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 48년 체제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제주 4.3 사건이고, 그렇죠. 그 4.3 사건에 이제 개신교인들이 이 극우 테러리즘 활동을 열심히 한 것 뭐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파시즘에 대한 전쟁을 펼쳤었던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에서 전후의 사회가 어떻게 편성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가 트루먼 독트린의 중요한 이제 어떤 사례가 되면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간인을 학살할 수 있는 명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48년 체제가 등장했고, 거기에서 중요했었던 것은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들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두고서 보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든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자의 수는 1, 2%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다수를 개신교가 과점하고 있는 현상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반 상식 관련일 수도 있는데요. 애국가의 하느님하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저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하늘님. 네, 네. 근데 아마 그 가사 자체는 기독교와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겠군요. 네, 네.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유일신으로서의. 네, 이게 수사에 님을 붙이는 건 사실 문법상 틀린 말인데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또 이제 고난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기독교에서 네. 고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가 보죠. 네, 이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시다시피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실제로 기독교는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생존한 종교인데, 그것을 이제 고난을 신학함으로써 그걸 견뎌내는 동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고난인데, 문제는 이제 고난, 그러니까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 네. 누구를 억압하는 위치에 있는 종교가 되었을 때도 고난이 중요한 신학적 키워드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고난은 누군가를 공격할 때도 자기를 고난 피해자로 생각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네. 우리가 이 고통,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적과 싸우고 있는 우리는 전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고난의 신학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관점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는 굉장히 강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기자님 말씀하신 황교안 씨의 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네. 역력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를 어떤 일종의 고난의 피해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 적과 싸우는 주체로, 전사로 생각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선악이분법뿐만 아니고 뭐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최근에 국회에 난입한 그 태극기 부대 앞에서 무슨 뭐 광야의 뭐 선지자처럼 이렇게 좀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독교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기독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 다이내믹해지는 한 차원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다 악마에 조종되는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걸 모두가 다 속고 있는데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 이제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분히 감정의 정치라는 차원이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점이 협상이나 타협이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네. 물리치려고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소가 황교안 씨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를 볼 때도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수호자라는 믿음이 강하고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기독교계 후원자 중에 김장환 목사라는 분이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좀 취재가 잘 안 되는 영역이긴 한데요. 지금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시고 과거에 극동방송기 소장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그 영어 이름을 빌리킴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옛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왔을 때 통역했던 분. 이분이 그 황교안 대표를 후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행보로. 이분은 왜 황교안 대표를 후원하고 계실까요? 이분 성향이 극우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힘은 이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정치계에 굉장히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경직, 김장환으로 이어지는 CCC의 김준곤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에서 힘을 발휘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한국의 정치 통치자들도 뭔가를 할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김장환 목사가 이제 그런 계보에 있는 분이거든요. 한국 개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한때 이제 누구를 점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정치로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최근에 황교안 씨가 그렇게 이제 원래 같은 침례교 신자이고, 같은 침례교네요. 네. 그리고 김장환 목사가 그 수도 침례 신학교인가요? 그 침례 지금 지금 현존하는 침례 신학교 전신의 교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군요. 학생으로 야간 학교 학생으로 있었으니까 서승고 제자. 네. 사적으로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김장환 목사님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12.12 뭐 만찬 네도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특이한 분이시다. 이제 그분은 계속 그런 행보를 하던 분이니까 이게 특이하기보다는 사실 김장환 목사는 한국 개신교 보수에서 큰 손이죠.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한국 개신교 보수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데 보수대연합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군요. 지금은 그 힘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힘이 많이 빠졌군요. 네, 지금 이제 이 개신교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뭐 또 네. 나이가 많은 기독교인들한테는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영향이 아직도 많은데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 개신교가 목사님의 말빨이 잘 안 먹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 중에 또 한 분 우리 관심을 끄는 분이 이제 전광훈 목사, 뭐 XX 목사, 뭐 제가 방송 용어로 지금 하긴 좀 난처한 이런 분이 계신데, 자, 황교안 대표가 또 이 전광훈 목사하고 좀 뭐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때 같이 손들고 만세도 부르고 여기 가까이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가까이 지내는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평소에 인연이 많았던 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성향은 매우 비슷한 분이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그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인데 사실 기독교의 마이너리티에 그러니까 이 소수 그룹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에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지만 늘 저평가된 분이었어요. 이분의 역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독자 정당 오랫동안 기독교 독자 정당 오랫동안 추구했는데 잘 안 됐고요.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태극기 집회가 막 한참일 때는 한국 사회의 보수, 특히 극우 성향의 보수가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거의 그 주도하다시피 그걸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극우가 재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정광훈 목사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옆에는 김순교 씨가 항상 같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 자기들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고 싶어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마 대통령 만들기 쪽으로 이렇게 대리인으로 하고 이제 있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를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그렇군요. 네. 자, 그 밖에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보수 성향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황교안 대표를 뭐 지지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과장입니다. 네, 네, 그럼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한국의 개신교 그 대형 교회들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도해서 교인들도 뭐 이렇게 대형 교회 방공 집회나 뭐 이런 데 동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잘 안 나섭니다. 안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뭐 극우 성향의 신자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분들은 목사님들이 뭔가 말해주길 바라는데 또 반대하는 신자들도 적잖이 있어요. 아, 신자들 중에서. 네, 네. 옛날엔 반대하는 분들이 말을 잘 안 했는데 요새는 좀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김승규 씨가 목사들 모아놓고 왜 사람들 동원 안 하느냐고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승규 씨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목사들이 어떻게 항변했냐면 신자들이 반대해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하는 신자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거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톨릭 신부와는 달리 교인들의 이 태도에 굉장히 민감한 성직자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교인들이 떠나죠. 네,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 효과보다도 느끼는 건 더 큰 직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신교가 이제 정강훈 씨로 대표되는 지금 한기총의 위상이 굉장히 격화됐거든요. 네, 껍데기만 남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정강훈 씨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보수 대연합에 관여하지 않는 개신교 성직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원치 않든.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일인데 이제 몇 분들이 그 자리에 나오면 이제 언론에서 개신교가 그분들로 대표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 보수 교회 전체 네. 신자들이나 네. 기독교인들이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또 목사님들의 지지의 태도와 관계없이 목사님들의 정치적 발언에 교인들이 잘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가 영향력이 강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네. 그런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김미랑 기자. 네. 이 기독교 편향이다 이런 뭐 논란 비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자신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황 대표는 그때마다 다른 종교를 폄훼한 바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분들 종교도 존중하겠다는 이제 좀 원론적인 답변으로 계속 피해갔고요. 네. 이런 비판이 계속되는데도 이제 정치 행사에서 연일 이제 교계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거를 보면은 그런 지적을 정말 실제로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인정할 많이 수 보입니다. 없다. 그런 얘기군요. 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요. 당 대표가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태극기 집회 자꾸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회에 들어왔던 태극기 부대한테 이제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의원들이나 당직자분들이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표현 수위가 약간 그런 비판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공천이 다가오는 시기가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입을 뻥끗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천권을 아무래도 대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직자들 중심으로는 좀 극우 세력이랑 손을 잡는 게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맞는 얘기냐, 전략적으로 이런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시대 정신에 맞는 얘기냐라는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 목사님, 그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 태극기 집회 옆에서의 선동 이게 마치 그 기독교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황교안 대표 성향은 부흥에 익숙한 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씨는 부흥사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해봤고 그분들의 생애사를 추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의 이제 부흥회가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교회 성장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이제 일종의 부흥회 중독에 이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가 이제 사람을 감정적으로 막 동원해서 끌어오르게 하죠. 예, 그러다가 예. 일상에서 이제 살아갈 힘을 주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부흥회를 또 가고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다가 아예 산기도원에 눌러 앉은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산기도원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교회가 지형이 바뀌면서 부흥회를 교회들이 안 하게 돼요. 부흥회를 소비하지 않는 거죠, 신앙에서. 그러면서 부흥회를 주로 했었던 산기도원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90년대 이후에 속속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 산기도원의 부흥회는 리액션맨들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눌러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산기도원이 폐쇄되면서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뷰한 분들이 3분 정도인데 다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또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시기에 거리 전도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느낌상. 많이 줄었죠. 네, 그분들이 어디 계실까? 태극기 집회에 많이 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부흥회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그렇군요. 태극기 집회에 적잖이 있다라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가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유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은 또 그런 식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분이고, 네. 네, 또 거기에 오는 분들은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목사가 네, 네, 얘기하니까 이렇게 서로 호응을 이제 해주는 상호, 것이고. 네, 그런 게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집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황교안 대표는 이제 일종의 자기가 부흥회에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약간 도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느낌이. 근데 제 느낌에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연설하고 설교할 때 잘 안 맞잖아요. 부흥사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몸도 고장 나는 것들이 아마 그렇게 맞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다가 과하게 하면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독교인 전직 대통령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 계시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고. 황교안 대표하고 이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영삼, 이명박 두 대통령은 한국 개신교 주류였죠.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주류의 지지를 받기가 용이한 분입니다. 네, 황교안 씨는 침례교 네. 신자잖아요. 침례교는 미국에서는 큰 종교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주변화된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 형성되어 있는 파워 엘리트 그룹들의 지지를 받아내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지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가 나왔다는 조건.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기 때문에 개신교 보수를 자기에게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데 하필 이제 그분의 러닝메이트가 정강훈 목사. 네. 그분도 마이너리티거든요. 그분도 네. 소수자네요. 네. 그러니까 개신교 주류 그룹들을 등에 업으려면 굉장히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기독교 세력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게 참 쉽지는 않겠군요. 네, 뭐 기억나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될 무렵에 그 나라 사랑 기도회인가 뭐 이런 걸 전국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그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주목했던 게 충현교회 인맥이 저렇게 막강한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 등장할 때 그 고소영인가요? 네, 드라마 소망교회, 유행했잖아요. 고대 이런 소망교회 네. 영남. 네, 이런 표현이 좀 약간 나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소망교회가 부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했던 게 성시화 운동이잖아요. 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마다 다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열리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명박 씨에게 주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이벤트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려면 그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는 그게 없는 거죠. 그리 연결되기가 네, 쉽지는 네, 않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김민아 기자. 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좀 정교화되고 극우 쪽으로 방향을 쭉 선회하면서 가운데가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안철수 또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했던 분들이 모여서 국민통합연대죠. 뭐 네, 그런 그렇습니다. 단체를 결성하고 지금 그 비어있는 중원을 지금 누군가 나타나서 막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먼저 그 국민통합연대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제 창립 모임을 가졌는데요. 국민통합연대는 비박근혜계 친이명박계가 주축이 돼서 좀 제야 보수 단체를 만들어 보자, 흩어져 있는 보수를 좀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단체입니다. 네. 이재호 중앙집행위원장이 어제 그 취지를 말하면서 국자나 구구를 포함하는 중도 보수 연합체는 우리가 좀 통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면서 이제 확실히 중도 쪽으로 좀 본인들이 깃발을 먼저 꽂으려고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또 어제 행사에 전광훈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네, 참 특이하더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축사자로 불러서 행사장을 좀 한바탕 뒤집어 놓는 에피소드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도 보수를 완전히 겨냥했다고 하기에 어제 행사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도 이제 보수 쪽을 좀 먼저 점화하려고 하는 게 뭐 바른미래당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보수당, 또 뭐 독자 세력이지만 이현주 의원이 창당을 네. 하고 있고요. 그런 네. 세력들이 중도 쪽으로 좀 자신들을 어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당하고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쨌든 반문재인 연대로 통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큰 집이라고 하죠. 자유한국당에 가장 좀 그래도 세력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중심이 된 통합이 당연히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계속 우향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 통합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공화당이랑은 거의 일체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요. 근데 사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멀어지는 것을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보수당이나 좀 중도 쪽에 있는 보수 쪽에서는 황 대표가 좀 존재감을 좀 더 잃고 좀 뭐 비상대책위원회나 좀 대표의 좀 힘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올 때는 우리가 그래도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적어도 선거 연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람이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야권 뭐 보수통합 쪽 얘기 잠깐 살펴봤고요. 다시 좀 종교 얘기로 돌아와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다수 그 기독교인들 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믿고 이런 분들이 이 황교안 대표 같은 이런 분들 정치인들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런 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목사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개신교 신자들로서는 이제 황교안 씨가 처음 이런 그 부끄러움을 준 사람이 아니고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일단 제일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격적 말들, 남한테 너무 심하게 그 하는 말들, 그다음에 뭐 또 아까 여기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받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모였을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속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참 그렇죠?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기독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건가요?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변했습니까? 뭐 미국도 보수적이죠.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인데 미국 침례교 중에서도 남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인데요. 남침례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는 더 보수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보수적이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90년대 이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80년대 전후하는 시기에 급성장하는 러시가 있었고요. 90년대 중반에 또 다시 이제 나타나는데 이때가 대형 교회들이 러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 시기에 한국 보수주의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90년대 이후에 두 번째 러시에는 일단 신자들의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네. 일종의 계몽적 주체들이 많이 등장.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협상의 달인들입니다. 타협을 잘하고 절충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성공하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전에 성공하던 시대에 단언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그런 이제 이 목사님들의 그런 태도들 때문에 교회 이동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수 지형에서 이제 이렇게 강성 발언들 많이 하고 공격적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개신교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하긴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몽적 주체라고 얘기하는 보수주의가 더 나은 보수주의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묻지 않은 현상이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다수는 보수적인 경향이 많고요. 교회는 이제 그런 보수주의를 재생산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호 목사님 이제 교회 대형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 얘기는 이 다음에 이제 별도 기회로 한번 모셔서 듣기로 하고요. 일단 맛보기로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대형화된 겁니까?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대형화가 말씀하신 거예요? 대형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다른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성장을 많이 했지만 대형 교회 비율이 신자 대비해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 네, 네, 한국의 교회 성장의 축은 대형 교회에서 등장이고요. 네. 중소형 교회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네, 그러니까 그 현상의 어떤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러시에 중요했던 것은 이제 새신자가 유입돼 들어왔다는 거. 주로 네. 이농민들이. 네. 그러니까 한국의 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의 성장은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형 교회가 나타나요.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네, 근데 그 지역에는 이제 자산도 많고 찰진 권력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자의 계층 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대형 교회가 많은데 다른 차원의 대형 교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형 교회들은 부흥회나 이런 것 쪽으로는 소비를 안 하는 안 편이 하죠. 강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대형 교회들은 일종의 그 권력 세습 현상들이 더 많습니다. 뭐 결혼 시장, 취업 시장, 인맥 시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가장 용이한 장소로 대형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요. 대형 교회를 나와야 잘 나가는군요. 네, 스펙 쌓는데 좋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파워리티 연구를 보면 개신교 신자는 한 20% 되는데 한국 사회 파워리티 한 40% 이상이 개신교 신자. 네.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과점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김민아 기자한테 먼저 좀 네. 질문을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제1야당 대표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관, 뭐 개인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에 좀 어떤 약간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 제도가 완전히 좀 무너져 있는 게 그런 황 대표의 개인 성향을 표출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으로 돼가고 선과 강대강, all or nothing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지금 체제가 그런 게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메시아인 듯한 지도자를 굉장히 끌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권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든지 어떤 비판을 받아들여서라든지 좀 독주 체제보다는 좀 합리적인 비판 또 좀 견제가 가능한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사실 김민아 기자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자유한국당 이른바 정통 보수 세력이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지금 나와서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치 지형이 좀 제대로 다시 재편돼야 정치 지도자들도 좀 온전한 사람이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진호 목사님, 어떤 황교안 대표 어떤 종교관이라고 할까요? 정치인 황교안 대표의 종교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비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분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분이 가장 익숙한 신앙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 한편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동력이 되지만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대화하는데 취약한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침례교의 교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침례교를 이제 개척한 분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당시에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이제 종교 지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인디언들과 친하게, 인디언이라는 말 안 쓰죠. 인디지너스들과 네.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침례교 역사가 복잡하게 발달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적을 만들어내고 증오의 정치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재조직화하는 측면이 많았고요. 그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바이블 벨트의 중요한 담론의 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성한 어떤 적의 정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증오의 정치의 양식을 황교안 씨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런 요소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도 어려울 것 같고 신앙인으로서도 한국 사회 개신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두 분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종교와 정치의 관계 참 쉽진 않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두 분이 해주신 말씀 잘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추구하되 다른 것은 그냥 둔다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에는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6세기 구교도와 신교도의 무자비한 살육전 끝에 얻은 교훈이라고 합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을 선과 악의 대결, 천사와 악마의 대결로 보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매우 편협한 극우, 메시아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편협한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위험한 가치관과 신념을 기반으로 정치를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참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